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가정부 하시던 분 아니세요? 예비 시누이가 웃으며 던진 그 말은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은 정확히 제 행복을 위해 수십 년의 상처를 묵묵히 견뎌온 우리 엄마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제 결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효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바로 상견례 날 그 자리에서 제 손으로 엄마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겨 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 세상은 온통 따스한 봄날 같았으니까요.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식당 주방의 뜨거운 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허리 펼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다듬었고, 밤에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뜨거운 그릇들을 뽀다득 소리가 나도록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의 손은 쉬지 못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더러워진 꼴을 못 보겠다며 밤늦게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얗게 빨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에게서는 늘 땀과 섞인 비누 냄새, 그리고 저를 먹이려 끓여내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고단했지만 정직했던 엄마의 삶 그 자체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향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엄마의 손을 사랑했습니다. 투박하고 마디마디가 굵고 여기저기 칼자국과 작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진 손. 친구들은 제 손을 잡으며 곱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 희고 매끈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의 모든 희생과 세월이 제 손으로 옮겨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도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 옆으로 이불 밖에 나와 있는 엄마의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다가가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감촉, 그 감촉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물마를 날 없이 살아온 엄마의 손. 이제는 제가 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드리리라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 왜 안 자고 있어? 잠결에 저를 느끼셨는지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 손이 예뻐서. 제 말에 엄마는 피식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흉측한 손이 뭐가 예쁘다고. 얼른 자. 내일 민준이 온다고 했지? 우리 사위 될 사람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지. 사위라는 말에 엄마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유독 환했습니다. 그 미소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인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조금도 거만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함과 소박함이 저를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모님표 된장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민준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너스레를 떨며 엄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엄마도 이제는 우리 아들 왔냐며 그를 친아들처럼 반겼습니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엄마가 끓여준 찌개를 두 그릇이나 비워내는 그를 보며 저는 이 남자라면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우리 엄마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리야, 나 너한테 진짜 반한 게 언젠지 알아? 언젠데요? 어느 날 나리가 어머님 손에 연고를 발라드리는 걸 봤어. 그냥 약을 바르는 게 아니더라고. 그 거칠고 상처난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이 하더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지. 아, 이 여자다. 엄마의 고생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여자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의 배경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꿈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민준아, 우리 상견례 날짜 잡혔다. 다음 주 토요일이란다. 엄마의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정말요? 와, 드디어. 아버지께서도 날이 빨리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모님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 역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한평생 외로웠던 우리 엄마에게도 드디어 든든한 가족이 생기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엄마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며 입을 옷이 마땅찮다고 한숨을 쉬셨고 혹시라도 말실수할까봐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셨습니다. 나리야, 너무 좋은 건 겁이 나는 법이란다. 너무 높은 곳은 위태로운 법이고. 상견례 당일 아침 제게 고운 옷을 입혀주시며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집가는 딸에게 하시는 낡은 걱정이라 생각하고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민준 씨네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래. 그리고 엄마 딸이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 엄마는 그냥 가셔서 맛있게 식사만 하고 오면 돼. 그렇게 애써 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은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화려하고 위압적인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육중한 문, 은은하게 깔린 국악 소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값비싼 향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희 모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에 들어서자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생각대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님 역시 고상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저와 엄마를 보며 민준 씨가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은 제 신부될 박나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이 닳도록 자랑했던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미인이시네요. 시아버님의 따뜻한 말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서는 여자. 바로 민준 씨의 누나이자 제 예비 시누이가 될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기라도 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시선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우리 엄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엄마의 낡았지만 단정한 투피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 긴장으로 파르르 떨리는 입가를 훑어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꿈꿨던 행복한 시작이 아니라 지옥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독사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그녀의 그 섬뜩한 미소 앞에서 제 심장은 바닥 없는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민준 씨의 아버지인 최 회장님이 무거운 헛기침으로 정적을 깼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라가 교통체증 때문에 꽤나 고생했구나. 자, 어서 인사드려라. 내 동생 민준이의 짝이 될 박나리 양이고 이쪽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사부인이시다. 최 회장님의 말에도 최유라는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게는 마지못해 눈썹만 까딱하고는 보란 듯이 엄마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는 순간 값비싼 향수 냄새가 독처럼 퍼져나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맹수의 채취와도 같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은 유독 길이 막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바늘 같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방 안에 모두가 불편한 침묵 속에서 10분 넘게 기다렸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그 표정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완성된 이 팽팽한 긴장감을 온전히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죽 바쁘면 그랬겠니? 우리 유라가 약속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앤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 딸. 그녀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무람 대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저와 엄마는 누추한 행색으로 성문을 두드리는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담긴 전복죽부터 금가루가 뿌려진 육회까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었지만 제 입에는 쓰디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엄마의 안색을 살피는 데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엄마는 애써 태어난 척 정갈한 자세로 수저를 들었지만 그 손끝이 쉴 새 없이 떨리는 것을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 어색한 자리를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알기에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요? 우리 민준이가 사부인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이런 음식이 성에 차실지 모르겠습니다. 최 회장님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평생에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엄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겸손인지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과거를 쑤셔 넣고 있는지 알기에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유라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날카로운 소리가 나게 상 위로 내려놓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돈을 두셔서요. 그렇죠, 엄마. 예비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동의를 구했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분명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대단하고 격조 있는 집안과 사돈이 되니 분에 넘치는 영광인 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과분하지요라며 낮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최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포식자처럼 더욱 집요하고 잔인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리 씨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혼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딸 하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닌 동정과 멸시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랬지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저도 제 인생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사람을 들릴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아시다시피 저희 민준이가 아직 어리고 세상을 잘 몰라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단순히 엄마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녀의 인생 전체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값을 매기려는 오만한 시도였습니다. 너희처럼 근본도 모르는 집안의 딸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쉽게 들릴 수는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그런 건 왜 물어봐. 민준 씨가 참다 못해 그녀를 막아섰지만 최유라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건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고 제가 나서려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더욱 강하게 꾹 눌러 잡았습니다. 괜찮다. 절대 나서지 마라. 엄마의 손끝에서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회장님 댁처럼 넉넉하고 우아한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값비싼 옷 한 벌 편히 사주지 못했고 남들 다 보낸다는 해외 어학연수 한 번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유라의 입가에는 그것 봐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다 하는 듯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돈보다 귀하고 단단한 것을 가르쳤다고 자부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직함을 가르쳤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 자존심을 가르쳤습니다. 제 딸 나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민준군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한 강당을 울리는 연설처럼 방안을 장엄하게 채웠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가난을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훈장으로 내세워 상대의 오만한 물질주의를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 쓰러져가는 흙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철옹성이 버티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그 꺾이지 않는 당당함이 그녀의 비뚤어진 승부욕을 더욱 활활 불태운 듯 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 정말 감동적이네요. 꼭 드라마 대사 같아요. 그녀는 보란 듯이 박수까지 짝짝 치며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편이라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독사의 혓바닥처럼 제 심장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자 어디서 배웠더라. 얼굴이 참 낯이 익은데. 그녀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그 잔인한 연극에 예비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 유라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사부인, 저희가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었던가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텅 빈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이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수십 년 묵은 상처의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최유라는 그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가정부 일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공기마저 얼어붙어 제 살을 애는 듯한 끔찍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애써 지켜오던 품위와 자존심의 성벽이 그 잔인한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경악으로 굳었고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찻잔을 들었지만 그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누나 하며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폭풍 속의 작은 외침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직 한 사람, 제 엄마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축복받는 혼사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숭고했던 인생을 짓밟고 모욕하기 위해 치밀하게 파놓은 잔인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중요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누이 최유라가 내뱉은 그 잔인한 문장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방 안의 공기 중에 박혀버린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증발해버린 진공 속에서 저는 오직 제 심장이 비명처럼 울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버텨온 그 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더 이상 떨림을 감추지 못했고 새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파란 힘줄이 애처롭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손은 패배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유라는 그 숨막히는 정적을 승자의 전리품처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엄마를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맞나보네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 그때 저희 집이 꽤나 컸는데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여럿이었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지 뭐예요. 세상 참 좁네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녀는 이제 사돈 어른이라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집어던졌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저희 모녀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민준 씨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지만 최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시끄러워. 넌 좀 빠져 있어. 이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긴데. 이런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랑 우리 집안을 엮으려고 해? 내가 제정신이야? 유라야, 그만하거라. 마침내 예비 시아버지 최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딸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냐? 어서 사과드리지 못해. 하지만 그 호령은 힘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딸의 편을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유라가 틀린 말한 거 뭐 있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룬 집안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잖아요. 유라 말이 다 맞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유라 한 사람의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민준 씨와 최 회장님을 제외한 이 가족 전체가 꾸민 치밀하고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이 자리로 불러내 발가벗겨 세운 뒤 값을 매기고 그 값이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최유라는 엄마의 지지를 얻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턱을 까딱하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쩐지 격이 떨어진다 했어. 나리 씨라고 했나? 아무리 꾸며놔도 그 근본은 어디 안 가거든. 가정부 딸이라니. 우리 민준이가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작정이라도 하고 꼴이라도 친 건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것은 100번이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를,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저의 신이었던 우리 엄마를 저들의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저를 키우고 그보다 더한 희생으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내 엄마가 고작 저런 것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녀는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누님.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쭙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유라의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터져나온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미동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리야, 참아라. 제발 너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엄마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당당했던 우리 엄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엄마가 지금 자신의 딸 앞에서 딸의 행복을 위해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제 앞길이 막힐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저는 더 이상 분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분노는 슬픔이 되었고 슬픔은 이내 참을 수 없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에 우리 엄마를 다시 들릴 수는 없다. 이런 인간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순간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흔들리며 맑은 차가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최유라의 눈, 만족감과 조소가 뒤섞인 윤 여사의 눈,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리려는 민준 씨의 눈, 그리고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있는 최 회장님의 눈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제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엄마를 향해 저는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제 앞에 앉은 인간들을 향해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은 이 지옥 같은 상견례 자리에 던지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엄마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넘어진 의자가 낸 요란한 소음이 멎자 방 안에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가자.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인형처럼 제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비웃음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뭐, 결혼을 없던 걸로 해? 지금 내가 감히 누굴 협박하는 거니?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파혼을 선언하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이 결혼을 깨네. 만회해. 우리 민준이가 너 좋다고 하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 아니어도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남아돌아. 어디서 감히. 그녀의 엄마인 윤 여사 역시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우리도 너처럼 근본 없는 애 며느리로 들릴 생각 추호도 없었어. 어디 가정부 딸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내보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준다니 오히려 고맙구나.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부서질 꽃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방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리야, 박나리, 제발 이러지 마. 민준 씨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누나랑 엄마 대신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나리야, 응?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는 정말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법. 저 지옥 같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죄라면 죄였습니다. 비켜요, 민준 씨. 우린 여기까지예요.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난 내 자신보다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짓밟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요. 제 단호한 말에 민준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우리의 작고 초라하지만 존엄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문고리에 제 손이 거의 닿았을 때였습니다. 흐엉. 아주 작게
짐승이 우는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이 집안의 가장이자 제왕이었던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중한 어깨가 서러운 울음에 속절없이 들썩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최유라와 윤여사였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울고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응, 저것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내가 당장. 최유라가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방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테이블 위의 접시와 찻잔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아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만! 최 회장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억눌러온 죄책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그의 눈은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과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최유라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년이 감히 누구에게, 이 하늘 아래 가장 귀한 분에게 무슨 망발을 짓거린 줄 아느냐고. 아, 아빠, 왜 이래? 나 아파. 이거 나. 최유라는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이번에는 아내인 윤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당신도 사람이란 말인가. 은혜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엄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죄인처럼, 가장 비참한 패배자처럼 엄마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은인. 그가 마침내 엄마의 앞에 섰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대신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엄마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향해 이 세상의 모든 한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들어라.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방 안의 모두에게 선고처럼 말했습니다. 이분은 너희들이 모욕한 이분은 단순히 우리 집 가정부가 아니셨다. 이분은 30년 전 우리가 다 함께 길바닥에 나앉아 죽을 운명이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최 씨 집안의 기둥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세워주신 하늘 같은 은인이시란 말이다. 최 회장님의 피 끓는 절규는 산산조각난 접시 파편들 위로 메아리치며 흩어졌습니다. 은인이라는 그 생경하고도 무게감 있는 단어 앞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은인? 저 아주머니가 우리 집 은인이라니 말도 안 돼. 아빠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헛것이라도 보는 거야? 닥치지 못해. 최 회장님은 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최유라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 그 너머의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년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감히 입을 놀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몸에 걸친 그 비싼 옷, 내 손가락에 그 반지, 이 집안의 이름값까지 전부 저분께 빚진 것이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헤집어 그 안에 고여있던 피고름을 짜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집 은인이라니요? 윤 여사마저 사색이 되어 물었지만 최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엄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누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어떤 생명의 빚을 누님께 졌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밝히겠습니다. 그래야 사부인과 나리양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님이라니, 그리고 생명의 빚이라니.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집안의 회장이 제 엄마를 누님이자 하늘 같은 은인이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최 회장님은 부서진 테이블의 의자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낮고 잠긴 목소리로 과거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제 눈앞의 화려한 한정식 방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40년 전 어느 겨울의 잿빛 풍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40년도 더 전이었을 게다. 내 나이 23, 지금의 너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난하고 볼품없던 시절이었지. 나는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양복점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 시절 남대문 시장은 가난하지만 치열한 꿈들이 용광로처럼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뒤섞여 새벽부터 밤까지 잠들지 않는 곳. 젊은 최 회장은 그곳에서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양복점을 내는 것을 꿈꾸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 맞은편에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한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좌판의 주인은 깡마르고 얼굴에는 도끼만 가득한 처녀였지. 그 처녀가 바로 너희들이 오늘 모욕한 저분의 젊은 시절이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 회장님의 눈에 비친 40년 전의 엄마는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입 한 번 열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옷감을 팔았습니다. 누구라도 말을 걸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계부터 했습니다. 그 눈빛은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 유독 춥고 긴 겨울이었지. 시장에 아주 큰 불이 났었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자정 넘어 시작된 불은 낡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 평생을 바친 일터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하던 상인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내 가게도 반쯤 타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처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린 게야. 불이 꺼진 다음 날 잿더미가 된 시장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젊은 시절의 엄마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커먼 재를 뒤집어 쓴 채 텅 빈 눈으로 잿더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사내 몇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악명 높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야, 김정숙, 불났다고 내 빚이 없어져? 당장 돈 내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이리 안 와? 사내들은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에 엄마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저 어린 짐승처럼 웅크려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때 젊은 최 회장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오? 다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한테. 넌 또 뭐야? 비켜, 이 자식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너까지 다치지 말고. 이 사람 빚이 전부 얼마요? 최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사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빚 내가 갚겠소. 대신 이 사람 다시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는 그 길로 자신의 가게 문서를 들고 뛰어가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사채업자들에게 던져주며 엄마를 구해냈습니다. 그에게도 그것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끄끄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과 함께 국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 같은 거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때 젊은 최 회장이 했던 말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있어? 당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죽어. 죽지 말고 살아. 빚은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하시오. 최 회장님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줄로만 알았던 우리 엄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건졌었다니. 최 회장님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에서 피를 나눈 남매보다 더 진한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지. 나는 양복점을, 그리고 누님은 의류 사업으로 명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크게 성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짐했지. 맹세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 둘 중 누구 하나가 쓰러지면 남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일으켜주기로 하자.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진 생명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 둘의 맹세다라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최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잿빛이 된 얼굴로 굳어있는 저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고. 우리가 어떤 인연인지. 내가 왜 사부인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감은 눈꺼풀 위로 40년의 세월을 머금은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제가 평생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엄마의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부서진 접시 파편보다도 더 날카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최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저 여자랑 짜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 거지? 우리 아빠가 뭐가 아쉬워서 남대문 시장에서 양복점을 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통이, 제 엄마의 뺨을 타고 흐르는 저 눈물이,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님은 더 이상 딸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더듬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우리 둘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후로 10년. 1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뒤바뀌었으니 말이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를 따라 제 눈앞의 풍경은 다시 한번 아득한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의 잿더미가 아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30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실했던 청년 최 회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나락 끝까지 추락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고 집에는 매일같이 빚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돈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매일 밤 마포대교 위를 서성이며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너희 어미는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울었고 어린 너희들은 아비의 고통도 모른 채 그저 철없이 웃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실패의 기억이 그의 모든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누님이 나를 찾아왔다. 반면 40년 전 잿더미 위에서 울던 깡마른 처녀, 제 엄마 김정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10년 동안
최 회장이 쥐어준 그 생명의 종잣돈을 발판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동에서 가장 큰 의류 도매상을 운영하는 모두가 김 사장이라 부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끼 어린 눈으로 세상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가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백지 수표책을 꺼내놓더구나. 최 회장님은 그날을 떠올리는 듯 허공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 최 사장, 아니 동생. 10년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오? 빚은 성공해서 갚으라고. 이제 내가 당신 빚을 갚을 차례요. 최 회장님은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성공까지 앗아갈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오. 이건 우리의 맹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일으켜주기로 한 10년 전 우리의 약속 말이오.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10년 전에 당신이 구해준 내 목숨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요. 그러니 이건 내 목숨값을 치르는 일이기도 하오. 그녀의 그 단호한 말 앞에 최 회장님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그 길로 당신이 운영하던 가게와 건물, 땅까지 전부 처분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바꿔 내 앞에 가져왔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너희들이 다니던 학교의 학비도, 내 어미가 걸치고 있는 저 화려한 보석들도 전부가 사부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었다. 최유라와 윤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아니,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비밀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당시 내 주변에는 내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채권자들이 득실거렸다. 사부인이 투자자로 나서는 순간 그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지. 그 돈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부인이 결심한 게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인생, 김 사장이라는 그 찬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말이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부인은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신분을 지운 채 오직 김정숙이라는 이름석 자만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신음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정부. 최유라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이름.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무능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를 구하고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한 위대한 여인이 스스로에게 씌운 가시, 면류관이자 가장 숭고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최 회장님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오늘 가정부라며 조롱했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단순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이 집안의 살림을 다시 일으키러 빚쟁이들 몰래 밤새 재무제표를 맞추고 우리를 먹여 입히며
이 집안의 제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러 오셨던 게다. 그분은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안의 숨겨진 주인이자 설계자였단 말이다. 그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유라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결국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엄마에게로 다가가 털썩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이런 걸 나한테 한 번도 엄마. 그제야 엄마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엄마의 위대한 세월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세월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저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바닥에 주저앉은 최유라의 입에서는 망가진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과 망상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자신의 엄마인 윤 여사를 향했습니다. 엄마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빠가 그냥 하는 소리지? 엄마,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모두의 시선이 윤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비겁한 침묵이 최 회장님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그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런 아내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물었습니다. 말해봐,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지? 사부인이 김 사장님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왔는지 전부 다는 몰라도 그분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 윤 여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냥 당신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최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빚쟁이들이 더는 찾아오지 않고 당신 손에 다시 보석 반지가 끼워지고 유라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아니, 묻지 않았지. 그저 모른 척 그 안락함을 즐겼을 뿐이야.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이 오늘 우리 유라를 저런 괴물로 만든 게야. 윤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최유라의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텅 빈 구멍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뜨겁게 흘러내리던 눈물이 심장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가득 찼던 자리에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배은망덕한 자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새겨 넣어야 할 심판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놓고 있는 최유라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자 그녀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을 보세요. 제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게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손을 똑똑히 보세요. 최유라의 시선이 기계적으로 엄마의 손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까지 가정부의 손이라며 경멸하고 비웃었던 바로 저 손. 당신은 틀렸어. 저건 그냥 손이 아니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손은 당신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세던 김 사장의 손이었어. 저 손은 30년 전 당신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손이야. 그리고 저 손은 당신들이 모르는 밤마다 이 집의 재무제표를 맞추고 당신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이 집안의 몰락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위대한 희생의 손이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 손을 보고 뭐라고 했지? 격이 떨어진다고? 근본이 없다고? 저는 그녀의 눈앞에 제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부러워하던 희고 고운 손이야. 하지만 이 손은 우리 엄마의 저 거친 손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어. 당신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이 걸친 그 화려한 옷, 당신 손에 그 번쩍이는 반지, 당신이 내세우는 그 집안의 이름가, 그 모든 게 당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우리 엄마의 저 손에서 나온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의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위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30년 전 우리 엄마는 당신 가족 전체의 인생을 구해냈어.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4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잿더미 속에서 구해준 한 사람의 목숨값을 우리 엄마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갚아낸 거란 말이다. 그분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생명의 빚을 자신의 운명으로 갚아낸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었어. 주인.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분께 빚진 인생들이 어떻게 이리 오만하고 어떻게 이리 잔인할 수가 있지? 당신은 그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 집안의 주인을 내쫓으려 한 배은망덕한 하인에 불과했어.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최유라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꺽꺽대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옆으로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 차마 제게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엄을 가진 심판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리야, 그만하면 됐다. 엄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 자의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무너져 내린 저들을 승자의 시선이 아닌 그저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으니까. 저는 엄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엄마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엄마. 저희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쫓겨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끝내고 폐허가 된 성을 떠나는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늙고 병든 사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윤 여사는 자신의 통곡 소리마저 죽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는 바닥에 무너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증오와 경멸, 조롱과 비웃음의 언어들은 모두 힘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은 것은 부서진 자존심의 파편들과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들의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러나 너무나도 미약한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발.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영혼까지 부서져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던 그녀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는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저와 엄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후회와 절망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 엄마의 발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쿵 소리가 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그 꼿꼿했던 목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은인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흐흑.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땅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인간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유라는 불에 댄 듯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하던 눈빛이 아닌 너무나도 깊고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는 엄마의 시선에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심판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노인의 연민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든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죄일 뿐이지요. 엄마는 최 회장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회장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엄마의 말은 이 방 안의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요. 그 말이 끝나고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굳게 닫혀있던 민준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오는 대신 자신의 누나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차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길을 선택한 남자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엄마와 저를 향해 아주 깊숙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안 전체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는 듯한 무겁고도 긴 사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오늘 너와 어머님께 우리 가족이 저지른 죄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도 오늘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집안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듯한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썩어버린 토대 위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도 이 집안의 이름값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날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낸 어머님의 그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틋한 미련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야, 지금 당장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너와 어머님 앞에 다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서 있는 엄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너의 몫이라는 따뜻하고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무너져 내린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이 담긴 이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저희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맞잡은 손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로 그 집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엄마의 거친 손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모든 풍파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여왕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깨졌던 찻잔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위태롭게 금이 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균열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참으로 간단하고 당연한 그 말이
왜 이리도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그 남자의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국인 우리 엄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오만한 편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숭고한 진실의 무게가 어떻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최유라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그 이면에 숨겨진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거친 손이 지켜주는 세상 속에서 안락함을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한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용서하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기회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